자, 이번 챕터 마지막이 될 오늘 강의에서는 RNN 계열의 뉴럴넷의 대표적인 어플리케이션인 텍스트 제너레이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고자 하는 이제 메인 태스크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니셜 일반적으로 n개의 단어가 주어졌을 때 뭐 예컨대 n은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심지어 뭐 0일 수도 있습니다. 0인 경우에는 이제 entire sentence, 그러니까 전체 문장을 처음부터 제너레이션 하는 경우가 되겠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 나머지 일반적으로 m개의 단어를 그 제너레이션 하는 혹은 프리딕션 하는 그런 태스크가 되겠고요. 뭐 예컨대 뭐 I love my까지 어떤 유저가 입력을 했다면 자연스럽게 mom and dad 같은 단어들을 제너레이션 하는, 뭐 저게 물론 뭐 유일한 정답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자연스러운 문장을 만들어내는 그런 태스크가 되겠고요. 이러한 모델을 트레이닝하기 위한 데이터는 당연히 Natural Sentence를 이용하면 되겠죠. 예컨대 I like machine learning 혹은 뭐 I'm a big fan of BTS 등등이 있겠죠. 여기서 Natural의 의미가 당연히 문법적으로 맞을 뿐만이 아니라 문법만 맞는 거 가지고는 안 되죠. 의미 자체가 좀 make sense하고 자연스러워야겠죠. 그래서 자연스러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상 쓰는 그런 문장들을 모아서 트레이닝을 시키게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결국 이러한 문장으로 표현되는 혹은 입력되는 시퀀스 데이터의 각각의 엘리멘트에 해당하는 그 각각의 단어를 뭐 Natural Language Processing에서 이런 거를 토큰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수학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표현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겠는데, 첫 번째로 가장 베이직한 원핫 인코딩 같은 경우에는 뭐 예컨대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단어의 총 집합을 뭐 버케블러리라고 표현을 하고 저 안에 뭐 그 총 사이즈가 그러니까 1000개의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을 때 어떤 특정 단어 예컨대 I는 뭐 100번째 위치하는 단어라고 우리가 미리 어사인을 하면 100번째 인덱스만 1이고 나머지는 모두 0인 그런 벡터를 하나 만들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모든 각각의 단어에 대해서 유니크하게 인코딩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컨셉은 굉장히 간단한데 거의 쓰이지 않는데 그 이유가 일단은 각각의 단어별로 예컨대 1000 디멘저널 벡터를 일일이 우리가 끌고 다녀야 되죠. 그래서 굉장히 efficient하지가 않고요. 메모리 사용 측면에서. 두 번째로 저렇게 인코딩을 하면 그 다른 단어 간의 어떤 similarity, 얼마나 좀 의미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인덱스만 지금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벡터 간의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를 구하면 늘상 그 거리가 1이 나오죠. 그래서 뭐 그 거리가 길면 서로 좀 의미가 멀고 가까우면 좀 더 가까운 의미가 갖고 그런 식의 어떤 시뮬러티를 전혀 우리가 이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워드 임베딩이라는 좀 더 어드밴스드한 그런 인코딩을 사용을 하는데 뭐 자세한 거는 이번 수업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 같고 핵심만 좀 얘기를 하면 두 가지 이제 그 원핫 인코딩의 두 가지 단점을 극복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는데, 일단 하나는 각각의 벡터의 디멘전을 줄입니다. 그러니까 총 워드의 개수가 1000개이어도 이 디멘전을 뭐 대략 한 4분의 1 정도로 줄이면서, 그래서 이피션트 하면서 동시에 좀 전에 얘기했던 어떤 다른 단어들 간의 유사성을 유클리든 디스턴스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벡터로 변환하는 과정을 워드 임베딩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그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모델을 어떤 걸 써야 될까를 봐야겠죠. RNN, 뭐 여기서 얘기하는 RNN은 그야말로 베이직 RNN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퍼포먼스가 좋은 LSTM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멀티플 인풋, 멀티플 아웃풋을 갖는 LSTM이라고 가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일러스트레이션에서 하나의 이 박스가 이전에 우리가 배웠던 그 좀 복잡한 여러 개의 웨인 매트릭스를 포함하고 있는 LSTM 셀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좀 덧붙이고 싶은 게, 여기서 얘기하는 멀티플 인풋, 멀티플 아웃풋이 마치 이전 슬라이드에서 제가 n과 m이라고 표현했던 그거라고
오해를 살 만한 여지가 있는데 사실 이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멀티플 인풋, 멀티플 아웃풋은 이전에 n, m 개의 멀티플이란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 곧 알게 되겠지만 사실상 이 인풋의 사이즈와 그다음에 아웃풋의 사이즈는 그냥 처음에 주어진 트레이닝 데이터에 총 몇 개의 워드가 혹은 엘레멘트가 포함되어 있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거는 이제 곧 알게 될 거고요. 다음 두 번째 스테이트먼트를 보니까 each output has softmax activation with dimensional vocabulary. 그러니까 즉 여기서 말하는 each output이라 하면 요 y1, y2, y3를 의미하는 거겠죠. 각각이 어떤 워드를 나타내야 될 테니까 당연히 일단 디멘전은 vocabulary에 포함되어 있는 그 디멘전. 아까 제가 1000이라고 가정했던, 그렇죠? 그러니까 1000개 엘레멘트를 갖는 벡터가 될 거고 소프트맥스를 이용해서 그 1000개 중에 각각의 그 엘레멘트 혹은 각각의 워드에 할당된 probability를 계산하게 하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뭐 여기까지 make sense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얘기한 그런 멀티플 인풋, 멀티플 아웃을 갖는 LSTM을 이제 트레이닝을 어떻게 할 건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일단은 인풋을 주어진 어떤 natural sentence, 그죠? 트레이닝에 사용할 그 natural sentence로 할당을 하고, 즉 예를 들어 뭐 I love my mom and dad라 그러면 그거를 여기 인풋에 넣는다는 얘기예요. 엄밀히 말하면 여기 보면 dad가 빠져 있죠. 요거는 나중에 좀 더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쩌면 조금 더 중요한 게 이 아웃풋을 어떻게 우리가 어사인을 하냐면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동일한 그 내추럴 센텐스를 가져다 쓰는데 하나씩 왼쪽으로 쉬프트 혹은 옵셋 시켜서 배치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원래 문장은 I love my mom and dad인데 하나 왼쪽으로 쉬프트 시켜서 요 love my mom and dad 요거를 요 아웃풋으로 이렇게 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씩 쉬프트 돼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 두 번째 레이어를 기준으로 하면 이전 레이어에서의 요 아웃풋 y1이 다시 요 두 번째 레이어의 인풋 엘레먼트 즉 x2로 피드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돼 있는 구조가 되겠어요. 왜 이렇게 할까요? 이거는 우리가 예측하고 싶어 하는 그 아웃풋, 즉 내추럴 센텐스가 서로 엘레멘트 간에 강한 코릴레이션을 갖기 때문이죠. 즉 예를 들어 요 두 번째 그 아웃풋 y2 뭐 총 문장으로 본다면 세 번째 워드가 되겠네요. i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러면 요 y2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제일 처음 우리가 뭐 가정하기를 요거는 유저가 넣었다고 쳐요. i는 그냥 요거는 집어넣었다고 치고, 그랬을 때 이 y2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요 i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요 love도 영향을 당연히 끼쳐야죠. 그죠? 그러니까 즉 I love가 주어지면 y2가 무엇일 건가라고 예측을 하는 상황인 거죠. 그죠? 그래서 물론 만약에 가정하기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지 않고 예를 들어 원래 주어진 문제가 I를 즉 하나의 단어를 집어넣었을 때 나머지 문장을 예측하는 거다라고 했을 때 언뜻 생각하기에는 인풋이 요거 하나니까 여기를 전혀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얘를 그냥 날려버렸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렇게 되면 이제 테스트 그 파트에서 이제 곧 나오겠지만 I를 집어넣었을 때 학습이 됐다고 쳐요. 그러면 뭔가 여기 소프트맥스에 의해서 그 1000가지 단어에 대한 probability가 나오고 그 probability에 비례해서 샘플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love가 결정됐다고 쳐요. 그러면 만약에 얘를 다시 여기다 집어넣지 않으면 이 y2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이 love가 I 다음에 왔다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지를 못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유저가 집어넣었던 요 i는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을 텐데 그것만 가지고 요 y2를 예측을 하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렇게 되면 i뿐만이 아니라 i 다음에 love가 왔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굉장히 귀중한 정보인데 그걸 이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하나의 워드를 쉬프팅 시켜서 마치 x, y 둘 다 같은 랭스를 갖는 인풋과 아웃풋을 갖는다고 가정을 합니다. 혹은 뭐 그렇게 트레이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뭐 해야 될 일은 그냥 이전에 우리가 배웠던 forward propagation, backward propagation을 통해서 gradient descent를 이용해서 지금 이 LSTM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weight matrix들, 모델 파라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요 W가 예를 들어 뭐 여기 요
요 박스에 들어있는 unknown이고 뭐 forget gate를 위한 unknown이 여기 있을 거고 등등등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런 것들을 이제 업데이트해서 최적의 솔루션을 이제 찾는 그런 어프로치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테스트를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전 슬라이드에서처럼 그렇게 그 수많은 그런 내추럴 센텐스들을 트레이닝 데이터로 그 훈련을 시켜서 모든 모델 패러미터를 결정했다고 쳐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박스 안에 있는 모든 unknown 패러미터들이 이제는 다 알려져 있는 거죠. 트레이닝이 끝났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트레인된 모델이 이제는 새로운 센텐스들을 학습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데 어떤 스타일로 만들어지겠어요? 그건 당연히 우리가 훈련을 할 때 사용했던 그 트레이닝 데이터에 포함된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그런 스타일대로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일단 가정하기를 처음에 유저가 하나의 이니셜 워드를 단어를 입력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나머지 그 하나의 문장이 끝날 때까지 남은 단어들을 예측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모델 파라미터들이 이제는 결정이 됐죠. 그래서 얘를 인풋으로 보내면 즉 오른쪽 구체적인 LSTM 셀 다이어그램에서는 요게 지금 주어진 거죠. i라고. 물론 i에 해당하는 원핫 인코딩 벡터로 인풋이 되겠죠. 그러면 다 여기 알고 있으니까 요 y 이제는 1이겠죠. y1이 나올 텐데 저 y1은 뭐라 그랬어요? 소프트맥스 아웃풋이니까 디멘전이 1000개인 그죠? 벡터가 나오는 거죠. 즉 각각의 워드에 어떤 probability를 할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 1000개의 probability가 생길 텐데 예를 들어 뭐 탑3가 이렇게 나왔다고 쳐요. 물론 뭐 그 1000개 중에 뭐 굉장히 많은 다른 경우의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 i 같은 경우 뭐 fly 뭐 내가 난다. 뭐 문법적으로는 말이 되지만 굉장히 확률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얘가 뭐 0.0001이라고 가정하죠. 그래서 어찌 됐건 수많은 다른 900 몇십 개의 워드에 할당된 로우 프로버비티를 빼고 탑3가 이렇게 나왔다고 쳐요. 그래서 like가 0.6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에 sleep 0.2, 그 다음에 study 0.15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저 각 워드에 할당된 probability를 이용해서 샘플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항상 그렇지는 않겠지만 가장 높은 확률로 like라는 단어가 샘플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 그렇게 샘플이 됐다면 물론 가끔씩은 슬립이 샘플이 될 수도 있겠고 스터디가 샘플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like가 샘플이 됐다면 그 샘플 된 거를 아까 설명한 것처럼 여기 다시 두 번째 인풋으로 집어넣습니다.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첫 번째는 유저가 2를 집어넣었지만 계산에 의해서 그 다음에 샘플링에 의해서 like가 선정이 됐고 그래서 두 번째 워드는 like구나 라는 거를 더 구체적으로 아는 상태에서 이 그 다음 y2를 예측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예컨대 지금 제가 설명한 그런 상황에서 y2에 해당하는 소프트맥스 아웃풋이 뭐 1000개 단어에 대해서 프로버빌티를 계산했는데 가장 큰 세개가 이 세 개였다라고 가정을 하죠. 물론 수많은 다른 로우 프로버빌티를 갖는 그런 워드도 있겠고 여기서는 보니까 뭐 가정하기를 머신이 뭐 0.4 가장 높게 나왔고 마이가 0.35 등등이 나왔네요. 그렇죠? 그래서 역시 저런 프로버빌티를 바탕으로 샘플링을 해서 뭐 예컨대 가장 높은 머신이 셀렉션이 됐다고 치죠. 그럼 역시 그 선택된 머신이 그 다음 인풋으로 입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역시 I like 머신까지 입력이 된 상태에서 학습된 그런 win matrix 값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마지막 워드에 대한 역시 probability가 계산이 되겠죠. softmax output으로. 그래서 뭐 예컨대 러닝이 가장 높은 아무래도 I like 머신까지 갔다면 러닝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가장 높은 확률로 샘플될 이제 그런 아웃풋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가정하기를 여기까지는 동일하죠. 여기까지는 동일하고 그 다음에 가장 높은 확률을 갖는 like라는 단어가 샘플됐다고 가정하고 여기까지도 동일하죠. 그래서 I like가 고정됐고 여기서는 뭐 아까도 가정했지만 이 탑3의 probability가
차이가 좀 적죠. 예를 들어 가장 높은 게 머신이었는데 그건 0.4고 그 다음에 마이였는데 0.35여서 큰 차이가 안 나죠. 그래서 또 꽤 많은 경우 머신이 아니라 마이가 선택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역시 마이를 X3로 다시 인풋으로 집어넣어서 역시 이 상태에서 계산을 한 어떤 Y3에 해당하는 소프트맥스 아웃풋이 이제는 이게 달라지겠죠. 그죠? 예. 그래서 I like my 이렇게 되면 더 이상 뭐 머신 이런 게 나오지가 않고 뭐 예를 들어 mom, car, home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 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유저가 뭐 하나의 그 워드를 인풋으로 집어넣는 경우였고, 만약에 두 개를 집어넣고 그 다음 나머지를 채워라 라는 문제로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별로 변할 게 없어요. 그냥 simply 첫 번째 아웃풋의 제너레이션만 그냥 생략하면 돼요. 그러니까 물론 학습이 끝나고 나면 이 각각의 레이어에서의 모든 요 언노운들이 W 벡터들이 다 구해져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요 Y1도 구하려면 구할 수 있어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 Y1의 그 소프트맥스 아웃풋과 그러니까 즉 1000개 단어에 대한 프로버빌리티가 나오긴 나오는데 이 경우는 그냥 그거를 사용하지 않고 무시하면 되는 거예요. 무시하고 그냥 유저가 처음에 집어넣었던 두 번째 그 워드, 예를 들어 I like를 인풋을 했다고 치면 이 두 번째 워드 like를 그냥 우리가 강제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여전히 이전에 동일한 방식으로 그 학습했던 거를 그대로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I like가 고정된 상태에서 역시 Y2에 해당하는 소프트맥스 아웃풋.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분명히 요 Y1이라는 아웃풋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전에 사용을 했고 만약에 여기서 샘플된 게 만약에 like였다면 이전에 제가 예시로 들었던 것처럼 그렇다면 이 Y2의 아웃풋 즉 이 소프트맥스 아웃풋은 이전과 완벽하게 동일하겠죠. 우리 이전에 요 경우처럼 그죠? 그러니까 요 경우와 동일한 소프트맥스 아웃풋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머신, 마이, 애플 이게 각각 0.4, 0.35, 0.15 나오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죠? 물론 뭐 프로버빌리티는 동일하지만 이 프로버빌리티로 샘플링을 했을 때 결과는 뭐 달라질 수 있겠지만 랜덤니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 경우도 만약에 이 마이가 뽑혔다면 그 다음에 마이로 인풋이 돼서 뭐 나머지는 다 동일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요 마지막 문장도 이미 제가 설명을 한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이 세 번째 워드 제너레이션은 여기서 Y2에 해당합니다. 이게 2랑 3과 좀 헷갈릴 소지가 있는데 왜냐면 이게 첫 번째 워드니까 요 like가 두 번째 워드고 첫 번째로 predict 해야 될 그 세 번째 워드가 바로 이 다이어그램에서는 Y2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I like까지 물론 이전에 첫 번째 example에서는 like라는 거는 이 Y1 아웃풋을 이용해서 샘플된 결과이지만 만약에 유저가 I like까지 인풋을 해줬다면 여전히 그 두 경우에 요 Y2 혹은 세 번째 word generation을 위한 요 softmax 아웃풋은 완벽하게 동일하겠죠. 그렇죠? 그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뭐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처음에 이니셜 워드를 한 개를 주던 두 개를 두던 트레이닝 과정은 전혀 변할 게 없는 거죠. 그야말로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내추럴 그 센텐스들을 처음에 그 트레이닝 설명했던 그 방식 그대로 그냥 진행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요거는 그냥 좀 마이너한 디테일인데 가정했기를 만약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처음에 뭐 그 유저가 주어질 단어가 하나든 두 개든 간에 하나의 문장을 완성하는 거였다면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이슈는 그럼 과연 기본적으로 이 멀티 인풋, 멀티 아웃풋 RNN 구조 자체가 variable length죠. 그죠? 그러니까 요 개수 자체가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은 거기 때문에 사실 얼마든지 계속 제너레이션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죠? 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테스트할 때 그래서 언제 이거를 스탑을 해야 될지도 역시 러닝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추가적인 어떤 마이너 이슈가 되겠어요. 그래서 뭐 하나의 방법이 그러면 트레이닝을 할 때 매 문장이 끝날 때마다 그 끝난 직후에 어떤 스페이셜 토큰
vocabulary에 집어넣고 그거를 마치 another word처럼 취급을 하면 되지 않겠냐 이제 하는 게 되겠고요. 그래서 그거를 end of sentence 줄여서 EOS라고 보통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문장이 natural sentence가 I like machine learning이었다면 I like machine learning 다음에 그 vocabulary에 또 하나의 EOS를 나타내는 토큰을 원핫 인코딩을 이용해서 추가를 하자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EOS라는 토큰까지 포함하는 문장을 이제 통으로 그 트레이닝 할 때 이용을 하면 되겠어요. 뭐 마찬가지 방법으로 만약에 어떤 문장의 시작점을 나타내는 게 또 필요하다면 뭐 beginning of sentence 즉 BOS라는 스페셜 토큰을 vocabulary에 새로 집어넣어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텍스트 제너레이션을 하는데 어떤 그 조건이 유저가 주어지는 어떤 조건이 하나의 워드를 뭐 주어질지 혹은 처음 두 개의 워드를 주어질지 등등이 있었죠. 그 두 가지를 이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 슬라이드에 이제 n이 0인 경우 이런 경우는 그야말로 첫 단어부터 그냥 랜덤하게 시작을 하는 거죠. 아무거나 그냥 그 1000개 중에 랜덤하게 하나 뽑아서 뭐 그걸 바탕으로 나머지 문장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거보다는 뭔가 프리컨디션이 있어서 그 조건에 맞는 어떤 센텐스를 만들어내는 게 훨씬 더 프랙티컬한 어플리케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그러한 프리컨디션이 처음에 시작하는 하나의 단어 혹은 처음에 시작하는 뭐 두 개의 단어 정도를 얘기했던 거고 좀 더 넓은 어떤 컨셉을 갖는 컨디션을 이제 여기서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보려고 하는 컨디션이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텍스트 제너레이션을 나타내는 이 RNN은 그대로 있고 근데 어떠한 그런 센텐스를 만들어낼 건가 바로 주어지는 인풋 이미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 문장을 만들어내라 라는 어떤 구속 조건 혹은 프리컨디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바로 이전에 우리가 봤던 이미지 캡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이미지를 설명하는 어떤 센텐스를 만들어내라 라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전체 네트워크 구조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이미 우리가 이전 챕터에서 배웠던 CNN을 주어진 인풋 다음에 쭉 썼습니다. 컨볼루션 레이어를. 그렇게 되면 이미 우리가 수차례 공부했지만 점점 컨볼루션 레이어를 쌓으면 쌓을수록 중요한 이미지 피처들이 점점 응축이 되죠. 그죠? 그래서 그림에는 뭐 레이어가 3개만 있는 것처럼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레이어를 쌓음으로써 굉장히 응축된 하지만 원래 이미지가 내포하고 있는 중요한 이미지 피처들은 다 포함하고 있는 그래서 저거를 뭐 이렇게 피처 엑기스라고도 제가 표현을 했죠. 말로 표현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벡터라이제이션 한 거를 지금 요 가운데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센텐스를 만들어놔야 할 태스크를 갖는 이 RNN 이 네트워크의 그 A0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게 마치 이 RNN 쪽에서 볼 때는 우리 이전에 그 L-1에서 L까지 연속적으로 리컬시브하게 어떤 프로퍼게이션을 할 때 제일 시작이 되는 A0을 정의를 해야 되는데 그냥 얘만 딸랑 쓸 때는 이 A0을 그냥 0이라고 하자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버추얼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그 A0를 이전 CNN에서 배운 어떤 피처 엑기스로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게 이제 A0가 돼서 시작이 돼서 여기에 할당된, 그러니까 즉 이 이미지에 할당된 그 내추럴 센텐스, 지금 같은 경우는 베이스볼 피처 throws a ball, 그렇죠? 그러니까 야구 투수가 공을 던진다라는 문장이 나오도록 트레이닝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결국 넓게 보면 CNN과 RNN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 전체를 엔드 투 엔드로 트레이닝을 시키는데 그 트레이닝을 위한 데이터셋은 일종의 페어링이 생기는 거죠. 이미지와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그 의미를 설명하는 센텐스가 서로 페어가 돼서 트레이닝 셋으로 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엔드 투 엔드로 이제 트레이닝을 하게 되고, 그래서 뭐 이미 얘기했지만 이 CNN의 역할은 주어진 이미지에서 중요한 피처를 뽑아내는 역할을 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 이전 CNN 챕터에서는 여기서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결국 클래시피케이션 관점에서 생각했기 때문에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중요한 피처였던 거고, 여기서는 이후에
문장으로 표현하기에 중요한 피처가 뭔가를 뽑아내는 거다라고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는 게 적절하겠죠. 그죠? 그래서 아마도 이 이니셜 몇 개의 그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그 뽑혀지는 로우 레벨, 상대적으로 로우 레벨 피처는 비스무리할 거예요.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한 피처 익스트랙션이든 지금처럼 결국 문장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적절한 피처이건 간에. 근데 아마 좀 더 하이 레벨 피처로 가면 갈수록 그 둘 차이가 조금 더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역시 이전에 제가 표현을 한번 했지만 이러한 피처를, 응축된 피처를 익스트랙하는 과정을 다른 말로 인코딩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은 인코딩이라는 게 훨씬 더 넓은 개념인데, 즉 얘를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하면 뭐 이미지이건 뭐건 간에 어떤 소스 데이터의 중요한 그 피처를 상대적으로 컨사이즈, 즉 작은 사이즈로, 하지만 휴먼 레벨에서는 좀 인터프리트하기가 힘든 그런 어떤 다른 타입의 데이터로 전환하는 과정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세컨드 해프에 나오는 요 RNN은 여기서 역할은 이 응축된 피처를 가지고 이제 문장으로 변환해주는 그런 학습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게 디코딩의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디코딩이 뭐예요? 저것도 역시 굉장히 인코딩만큼 이제 제너럴한 개념이어서 머신러닝의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개념인데, 디코딩은 인코드된 그런 어떤 정보를 근데 그 인코딩된 정보는 보통 휴먼 레벨에서 이렇게 인터프리터블 하지 않죠. 예를 들어 지금 이 1D 벡터는 인터프리터블 하지가 않죠. 물론 뭐 그 알고리즘 자체는 컴퓨터 입장에서는 저게 인터프리트 할지 몰라도 그 휴먼 레벨에서 인터프리터블 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러한 굉장히 해석하기 힘든 응축된 피처를 해석하기 편하게 바꿔주는 그런 작업을 일반적으로 디코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할 때 저거를 이 인코딩을 암호화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혹은 뭐 부호화하기도 한다고도 얘기를 하지만, 요거를 해독한다라고 또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는 이제 RNN이 그런 역할을 해준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 어떤 사람이 이런 유니폼을 입고 이런 야구 모자를 쓰고 글러브를 쓰고 그다음에 공을 이렇게 한 손에 들고 있는 저런 게 어떤 핵심적인 인포메이션 혹은 컨텐츠인데, 그거를 문장으로 해석해주는 혹은 디코딩해주는 과정을 이제 RNN이 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볼 프리컨디션은, 이제는 요 왼쪽 부분이, 즉 인코딩 역할을 할 부분이 이제 다시 another sentence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미 우리가 봤던 어플리케이션이죠. 그래서 어떤 한 가지 랭귀지로 표현된 그 문장을,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한글로 표현된 투수가 공을 던진다라는 문장을 다른 랭귀지, 영어로 바꿔주는 머신 트랜슬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역시 여기서는 인코딩 쪽이 이제는 RNN으로 바뀌었죠. 아까는 인코딩 역할을 CNN이 했지만, 그래서 여기서의 RNN의 역할은 이러한 인풋이 들어왔을 때 이 어떤 문장의 의미를 학습을 해서 이 최종적인 아웃풋으로 바꿔주는, 그죠? 그래서 요 중간에 있는 요 제가 좀 전에 아웃풋이라고 표현했던 거는 이전 이기잠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첫 번째 인코더에서 아웃풋이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팔로잉하는 디코더의 시작점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중복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문장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아까처럼 아웃풋을 이렇게 하나씩 옵셋 시켜서 그 모델링 할 필요가 전혀 없고, 그야말로 그냥 인풋만 이렇게 쭉 집어넣으면 이 의미와 그다음에 각 단어의 의미와 그다음에 순서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등등을 이 첫 번째 인코딩 역할을 하는 RNN이 학습을 해서 그거를 이 최종적인 1D 벡터로 그 표현을 해주겠죠. 그러면 요거를 이제 받아들여서 그 다음에 얘를 다른 랭귀지로 변환시켜주는 혹은 디코딩 해주는 역할을 두 번째 RNN이 해주게 되겠습니다. 역시 제가 좀 전에 했던 말을 다 문장에 표현되어 있는데, 그래서 RNN 인코더 같은 경우는 인풋 센텐스의 그 의미를 파악을 해서 그거를 하나의 벡터로 표현을 해주고, 뒤따르는 두 번째 RNN은 그 받아들인 그러니까 요 1D 벡터는 역시
휴먼 레벨에서는 인터프리터블 하지가 않죠. 하지만 분명히 기계는 hopefully 학습이 잘 됐다면 얘를 딱 보면 이러한 어떤 컨셉, 투수가 공을 던진다라는 컨셉을 여기에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어떤 영어라는 랭귀지 혹은 컨텍스트로 풀이한 혹은 디코딩한 게 바로 두 번째 RNN 디코더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전 CNN 플러스 RNN도 마찬가지지만 이미지 캡셔닝에서처럼 여기서도 두 개의 다른 역할을 하는 RNN이 있지만 사실 이 전체를 그냥 하나의 자이언트 모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싱글 자이언트 RNN이라고 바라볼 수도 있겠고 근데 단지 예전에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이 인코딩 역할을 하는 첫 번째 RNN에서 사용될 웨이브 매트릭스와 이 디코딩 역할을 할 RNN에서 사용할 웨이브 매트릭스는 당연히 달라야겠죠. 그죠? 그래서 언노운은 당연히 다르게 예를 들어 뭐 W1, W2로 놓고 풀겠지만 그 두 개의 뭐 사실 LSTM을 사용한다면 이 메인 액티베이션에 해당하는 W 말고도 더 있겠지만 하여튼 두 개의 세트라고 표현을 하면 더 좋겠네요. 두 개의 세트의 그 언노운 매트릭스들을 한꺼번에 엔드 투 엔드로 트레이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이전 슬라이드에서 봤던 그 두 개의 RNN, 그러니까 각각 인코딩과 디코딩 역할을 하는 두 개의 RNN을 합쳐서 머신 트랜슬레이션 어플리케이션에 사용했던 그 모델을 조금 더 확장을 하면 그거를 그냥 generally sequence to sequence 모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코드에 들어갈 그 데이터가 더 이상 이제 꼭 센텐스일 필요가 없고 아웃풋으로 나올 역시 시퀀스 데이터도 더 이상 센텐스일 필요는 이제 반드시 없는 거죠. 그러니까 generally 어떤 one type of sequence 데이터를 받아서 another type of sequence를 출력하는 그런 모델을 일반적으로 sequence to sequence model이라고 하고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한 가지 타입의 시퀀스 데이터를 다른 타입의 시퀀스 데이터로 변환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모델을 일반적으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이라고 하고 뭐 당연히 형식은 좀 전에 봤던 인코딩 역할을 하는 RNN과 디코딩 역할을 하는 RNN이 합쳐져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지금까지는 이 수직 방향으로 레이어를 전혀 쌓지를 않았는데 보통은 뭐 예를 들어 LSTM 같은 경우에 한 5개 미만의 레이어를 여기서 말하는 레이어는 이제 제가 예전에 이쪽 방향 시퀀스 방향으로의 레이어와 이제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멀티 레이어라고 표현했던 그 레이어 방향으로 5개 미만의 그 레이어를 쌓는 경우가 많고요. 어플리케이션을 보면 뭐 이전에 봤던 랭귀지 트랜슬레이션 한 가지 언어에서 다른 종류의 언어로의 뜻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번역을 할 수도 있겠고 뭐 첫 번째가 주어지는 게 첫 번째 시퀀스가 question이라면 제너레이션 할 시퀀스를 뭐 answer라고 가정하고 모델링을 할 수도 있겠고 혹은 학습을 할 수도 있겠고요. automated conversation, 그죠? 상대가 뭔가 얘기를 했을 때 거기에 응답을 하고 다시 또 질문도 한다거나 하는 그런 챗봇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그다음에 또 재밌는 어플리케이션이 summarization 있겠습니다. 뭐 예컨대 뭐 그 하나의 패러그래프가 인풋 시퀀스 데이터로 주어졌을 때 그 하나의 문장으로 그 패러그래프 전체 내용을 요약을 한다거나 혹은 뭐 좀 더 스케일을 키워서 한 챕터에 해당하는 내용을 인풋으로 집어넣고 뭐 한두 개의 문장으로 요약을 한다거나 혹은 사실 엊그제 봤던 건데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프로야구 총 경기 시간이 한 3시간 되죠. 그거를 한 10분 정도 주요 득점 장면만 많이 하이라이트로 방송을 하는데 재밌게도 지금까지는 사람이 했던 것만 올라왔는데 네이버 스포츠에 그 AI가 편집한 게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직은 사람이 한 것만큼 매끄럽지가 않은데 그런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아마 영화 쪽에서도 소위 트레일러라고 얘기하는 요약본 있죠. 사람들의 관심을 어트랙션 할 수 있을 만한 한 5분에서 10분짜리 그 영상 편집본 같은 것도 아마 AI가 쉽게 이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마지막으로 코드 트랜슬레이션도 굉장히 프랙티컬리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파이썬으로 짠 코드를 뭐 멜랩 버전으로 바꿔준다거나 뭐 C 랭귀지로 바꿔준다거나 등등의 작업이 되겠습니다.